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5장 조세와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비효율성을 초과부담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초과부담, excess burde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원론에서 보시면, 미시에서 보시면 사회적 후생 손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deadweight loss, 요거에 대한 성격 먼저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초과부담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텍스를 부과했을 때 거기 보시면 납세자들이 실제로 지게 되는 부담의 크기는 세금으로 납부한 것보다 더 큰 거. 그러니까 정부가 걷어들인 조세 수입보다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감소가 더 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과부담이라는 것은, 네, 그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실제 부담과, 그리고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 이건 정부의 잉여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세금을 때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조세가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의사결정, 민간 부분의 선택을 교란시킨다. 교란, 디스토션을 번역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발생하는 효율성의 상실, 이걸 바로 우리는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거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밑에 자중손실, 데드웨이 로스라고 하죠. 아니면 효율성의 상실, 후생비용, 웰페어 코스트, 다양한 말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조세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중립세라고 표현하죠. 럼썸 텍스라고 하는데, 이 중립세는 초과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초과부담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거기 밑에 중간에 보시면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대요. 하나는 어떤 특정 조세를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 그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이론적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분석은 특정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조세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둘째는 한 나라의 조세제도 전체를, 한 나라의 조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컨대 거기 보니까 주어진 조세제도 하에서 정부가 전체를 어떻게 할 건데요? 정부가 조세 수입을 1원을 걷어들인다 할게요. 근데 국민에게 지우는 초과부담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재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현행 조세가 있을 텐데 가상을 하는 것이죠. 요거를 없애고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두게 되는 저기 나와 있는 중립세를 통해 가지고 럼썸 텍스로 대체한다고 할게요. 대체하게 되면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초과부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 받고 원인. 얘기는 했습니다. 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선택의 왜곡을 초래해서 교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효율성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효율성 조건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효율성 조건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파괴되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후생경제 파트에서 세 가지 한계 조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효율성 조건 세 가지. 우선 첫 번째, 생산에서의 효율성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앞에 하버거 모형 할 때도 했었는데요. 우리 책에서 RTS라고 합니다. 노동과 자본 X를 생산할 때 RTS, 노동과 자본 Y를 생산할 때 요게 깨지거나, 이게 이제 생산의 효율성이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의 효율성, 교환의 효율성입니다. MRS 생산된 XY에 대해서 A와 MRS XY에 대해서 B가 같아야 되는데 요게 깨지거나. 종합적 효율성은 뭡니까? 종합적 효율성은 MRS XY. 어차피 이제 여기 소비의 효율성은 A와 B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MRT라 쓰기도 하는데 우리 책은 MPT라고 쓴다고 그랬죠? MPT XY 요게 깨지거나, 종합적 효율성의 조건이 깨지거나, 요 한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중에서 먼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여기 소비에서의 효율성, 요거 교환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15-1씩 보시면, 자,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각 상품의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의 효율성과 이제 교환의 효율성, 이쪽이요. 전체 종합적 효율성 거기까지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MRS 요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5-2식을 보세요. XY 요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PY분의 PX 요걸 보고 의사결정을 내린다고요. 자,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도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하게 되는 거니까 요게 바로 MRT, 우리 책에서 MPT라고 쓴다고 그랬죠? MPT, XY 요게 이제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종합적이라 쓸게요. 이거 지우고. 자, 요런 상황인데요. 종합적 효율성. 이게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조세가 부과됐는데 X제인 쌀에만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우리 하버거 모형에서 살짝 했던 거 생각하시죠? 여기에만 텍스가 부과되는 거야. 텍스 X. 그럼 X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15-3 보시면 X의 가격 이게 올라가니까 MRS가 XY. 자, 세금이 붙습니다. TX만큼의 세금이 붙게 되고요. 자, 이게 PY.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게 한계 비용만큼 그대로 똑같게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MPT가 되는 거지. 요게 MPT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돼? MPT가 XY가 PY분의 PX인데 이게 또 올라가니까 부등호가 같았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이윤극대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물품세를 제외하고 그가 받는 가격과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PX, PY 그거 그대로 받아야지 나는 생산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깨집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5-4 요게 이제 MPT가 되는 건데 MPT 요거보다 얘가 더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MPT가 뭐냐면 PY분의 PX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소비자가 내는 소비자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렇게 MRT가 MPT보다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괴리가 바로 우리는 비효율성의 원인, 선택의 왜곡, 효율성 조건의 파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조세 부과가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세가 이 괴리를 가져오게 되는 이유는 조세가 거의 보니까 가격 구조에 교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는 얘는 물품세 때문에 소비자가 인식하는 쌀 가격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 비용보다 커지기 때문에 쌀의 가격에 거기 텍스 세율이 붙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산 비용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웨지, 쐐기가 발생하게 돼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물품세가 아닌 다른 조세 경우에도 다음 단락 보세요. 똑같이 가격 구조에 대해서 교란을 야기해서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똑같은 패턴으로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근로소득세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건 내가 일을 해서 임금을 받게 되는 거기에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노동을 공급하는 임금률의 변화를 가져와서 여가 노동 사이에 선택의 교란을 가져옵니다. 여가와 노동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 간의 교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거기 밑에 그 15-5식을 보세요. 이거 MRS 원론책이나 미시책에 가보시면 노동 공급과 관련한 최적 선택 그걸 보시면 돼요. L이 여가고요. M이 소득입니다. 그쵸? MRS가 여가를 소득 대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소득의 가격을 일로 둔 거고 여가의 가격이 임금이니까 W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생산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MPT 이렇게 해서 여가 소득 똑같이 이렇게 종합적 효율성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는 임금이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되잖아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근로소득세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낸 순임금률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순임금률은 1-t의 순임금률에다가 이만큼 줄어듭니다.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한계 대체율은 이 순임금률과 같게 될 때 우리가 효용이 극대화되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MRS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MPT는 그대로 있는데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기 467페이지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MRS 여가 소득에 대해서 얘가 1-t 임금률 부과를 하게 되니까 W랑 같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MPT가 W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책에선 이렇게 썼죠. 이렇게 MPT 여가소득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MPT 자체보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돼서 MPT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품세가 초과부담과 관련해서 물품세가 부과될 때랑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 구조의 교란을 야기해서요. 그래서 선택의 왜곡을 가져다주는 초과부담 그 개념과 발생 원인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절에 보시면 물품세 초과부담인데 요거는 좀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